위험에 빠졌습니다.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전쟁 없는 연방제 통일론으로 국민의 절반을 속여왔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긴 전쟁보다는 낫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재명을 찍은 1614만 명에게 주한미군 철수의 찬성 반대 여부를 물었더니 93.9%가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 반대라고 대답했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보도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함께할 수 있는 주한미군 철수 반대를 이슈로 국민 통합을 이루어 속히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 경제성장 G2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7가지 결의에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전국민 자유마을 가입. 둘째, 퍼스트 모바일 번호 이동 가입. 셋째, 선교카드 및 자유마을 카드 가입. 넷째, 자유일보 정기 구독. 다섯째, 광화문 온 앱 모바일 설치 및 가입. 여섯째, 너아라 TV, 신의 한수, 이봉규 TV, 고성국 TV 구독 알림 설정. 일곱째, 위 6가지 사항을 모두 가입하신 분들께는 65세부터 월 100만 원의 제3국민연금을 지급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한 뜻과 한 마음으로 4.19 혁명과 5.16 혁명에 이은 국민혁명으로 자유통일을 이루어냅시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조나단 목사님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날이어서요, 제가 사회를 보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오늘도 방송을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김병호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어제도 10,000명이 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드렸는데, 오늘도 전 세계에서 또 국내에서 우리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애국 식구들, 주님의 주시는 거룩한 평화가 이 밤에도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유튜브 오류가 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아까 저녁 6시부터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든지 아니면 영상을 송출하든지 계속 문제가 생겨서 구독하신 분들 중에서도 방송을 이렇게 찾아 들어오는 게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네네. 현재 시작했는데 맞습니다. 예. 600명밖에 네네. 못 찾으셨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네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 찾아 들어오십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렇게 찾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또 오늘 6시부터 유튜브 오류가 좀 있어가지고 영상 업로드라든지 방송 송출에 저희가 애를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좀 오늘 이렇게 방송 찾기가 힘들어요라고 이렇게 올려주시는 이유가, 자, 600명이 동시에 좋아요를 좀 눌러주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에 이렇게 먼저 뜰 겁니다. 다른 분들에게. 그게 다른 분들 도와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 유독 해외다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계시는 예.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오늘 유튜브 측에 서버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유튜브 채널에다가 연락을 드려봤는데 오늘 서버 문제가 있어서 다른 채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예, 전체 우리 유튜브 방송만 전체입니다. 핍박을 받는 줄 알았더니 예. 그게 아니라 유튜브 자체에 또 맞습니다. 문제랍니다. 예, 자체 서버 문제가 좀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썸네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썸네일을 좀 띄워주시면, 네, 올려주세요. 네, 이제 목사님 43일 남았습니다, 목사님. 예, D-Day가 예. 43일이라 우리 썸네일 2월 27일 오늘 방송입니다. 그리고 우리 총선은 43일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1000만 조직만이 살 길이다. 옳은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의 학살 공천의 충격적인 실체가
무엇인가? 대체 더불어민주당이 왜 저런 식으로 지금 공천을 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영상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추후에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거 완전히 공천 망하려고 하나? 근데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이 망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본인만 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적인 내용이 뭔지 그걸 추후에 잠시 후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계속 썸네일 계속 올려주세요. 내리지 말고. 민주당 이재명 손 피범벅이다. 와, 오늘 의총에서 이 뭐 장난이 아닙니다. 이재명 너의 가죽부터 벗겨야 된다. 뭐 이러면서 오늘 이 살벌했거든요. 그 내용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규 오늘 그 개항을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이재명 무조건 잡는다. 사기꾼 잡으러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사기꾼. 오늘 그 사기꾼 어떻게 잡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그 유동규 후보자님이 원래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그 장위동 근처에 있는 저 도봉산역 쪽에 가면요. 그 영안교회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영안교회의 담임 목사님, 양병희 목사님의 그 주례를 통해서 결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유동규 후보자님이. 그래서 신앙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오늘 유동규 본부장님이 또 성악가 출신이어가지고 찬양을 참 잘 부르시더라고요. 그 영상도 준비해갖고 왔으니까요. 함께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전광훈 목사님이 3.1 대첩으로 1,000만 집결한다. 이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3.1절 집회가 며칠 안 남았거든요. 진짜 1,000만 명이 집결해서 이 좌파 진영에서의 분명히 총선 끝나고 나서 실제 이제 총선이 끝났다고 바로 국회의원이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한 2달 뜨는데 그때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그때 무슨 일.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프닝 기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신 김에요. 꼭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하단에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영상 상단에 좀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로 함께 클릭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옥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황선홍 감독이 임시 체제로 간다. A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 겸직 가능하게 됐다. 선생님, 근데 이번에 축구협회 말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네, 감독 선임 문제 때문에요. 네, 아시안 게임 문제 때부터 네. 불거져가지고 문제가 참 많았는데 그러고 보면 한 사람의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국가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경제 뭐 종교 모든 면에 스포츠 특히 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우리 국가대표팀 이번에 아시안 게임 하고 나서 감독에 대한 선임 문제가 많이 이렇게 시끄러웠는데 이번에 아마 지금 올림픽 대표팀을 맡고 있죠. 황선홍 감독이. 맞습니다. 올림픽 대표팀과 국가대표팀을 임시 체제로 정식 감독으로 선임된 건 아니고 임시 체제로 아마 이렇게 당분간은 이끌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황선홍 감독이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 축구 대표팀 보니까 선생님 저는 사실 그냥 어차피 뛰는 건 선수들이 뛰는 거니까 선수들 실력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감독이 바뀔 때마다 성적이 확확 차이 나는 걸 보면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 그리고 선생님 최근에 또 건국전쟁이 있었잖아요. 건국전쟁도 영화를 보면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진짜 이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감독 많죠? 또 영화 배우 많습니다. 작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또 이렇게 정말 애국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사실관계가 그렇고요. 이번에 건국 전쟁을 만든 우리 감독님을 보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감독이 작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큐멘터리 감독 드라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100만 명을 넘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깨닫고
글자 그대로 회개하고요. 내가 너무 역사를 잘못 알았다 하고 돌아오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영화 감독 하나, 축구 감독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지도자의 역할이 참 이렇게 중요하죠. 우리 히딩크 감독 맞습니다. 보면 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무명의 선수들을 이렇게 뽑아서 엄청난 아주 세계적인 선수로 키울 수 있는 명조련사 히딩크 감독 같은 그런 좋은 감독이 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팀을 이끌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 정말 그런 엄청난 감독들과 같이 정치적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 나라를 정말로 좋은 나라로 이끌고 가는 좋은 감독 대통령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원래 2002 한일 월드컵 때도 사실 히딩크 감독의 목표가, 한국팀의 목표가 16강에 들어가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6강에 들어가자마자 선수들이 긴장이 다 풀어져 가지고 이 정도면 됐어요. 약간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히딩크 감독이 선수들을 불러다 놓고 막 욕을 하면서 니네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들이었냐고 실망했다고 하면서 아주 그냥 선수단의 기강과 분위기를 확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조련이죠, 조련. 맞습니다. 채찍과 당근을 함께 하면서 굉장히 존중해 줄 땐 존중해 주고, 히딩크 감독이야말로 자율축구, 이 자율적인 걸 많이 이렇게 또 해주면서 선후배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있어서는 네네. 자율적으로. 그러나 운동에 있어서는 또 아주 철저하게 예, 맞습니다. 아주 선수 하나의 세심한 성격까지 다 분석을 해서 예. 데이터 분석을 해서 명조련사죠. 그러니까 그 한 지도자의 그러한 역할을 통해 팀 전체의 사기를 확 끌어올리는 리더십. 지금 우선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보면 국가 안보 영역, 외교 영역만큼의 리더십은 사실 그 어떤 대통령들보다도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모든 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또 통계가 또 나왔던데 네. 제일 잘한 게 이제 외교를 잘하고 있다. 뭐 민주당이나 좌파에서는 왜 애국으로만 또 돌아다니냐고 그러더니 그래도 국민들은 외국에 가서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 수출을 해오면 또 거긴 또 이 좌파들이 입 다물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건 딱 입 다물고 있고 외국에 다닌다고 뭐라 하더니 또 요새는 또 국내로 또 다니면서 경제에 대해서 지역에서 워크숍하고 막 이러니까 왜 또 전국을 돌아다니냐고 또 선거운동 하냐고. 외국으로 가면 외국으로 간다고 투정 부려 국내로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만히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대통령이야말로 정말 좋은 감독과 같은 그런 역할을 잘 해야죠. 맞습니다. 그런 역할들이 이 지도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번에 축구 감독 바뀐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지도자한 사람만 바로 서고 나면 확 변화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번에 총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뽑지 아니하면 또 나라가 혼잡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서 우리의 투표지 한 장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투표에 여러분 꼭 참여하고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게 독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자유통일당이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느낌이 있거든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전 목사님이 정말 목숨을 걸고 생명을 내대면서 아주 강행군을 이렇게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서울, 수원 계속해서 지역에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으로 영적 뜨거움도 갖게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유마을 식구들도 독려하고 우리가 이제 조직이 철저하게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3,506개가 A, B로 나누니 7,000개 넘는 조직. 이런 조직이 국내에 어디 있겠어요? 동단위까지 철저한 조직은요, 국민의힘이나 또 현재 민주당이나 이런 조직들이 없어요. 동단위까지 조직된 건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구면 구, 선거 구별로는 돼 있지만은 동단위까지 삼각산동,
삼양동, 뭐 수유동, 맞습니다. 미아동, 송준동, 동 단위까지 A팀, B팀이 조직돼 있는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거기다 신앙의 사람들이 꽉 앞에서 네. 앞장서고 하나님 앞에 지역에서 또 기도하면서 하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자유통일당의 하나의 힘이고 전위부되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 또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 비용으로 7,200만 원, 예비 신랑 한숨에 돌아온 반응들은 어떤가? 그러니까 7,200만 원이 이렇게 나온다는데 저 총각이 장가가려고 알아보니 한 7,200만 원 나온다고 어떤 그 SNS에 올린 것 같아요. 이게 과합니까? 적당합니까? 선생님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7,200만 원의 결혼 비용, 굉장히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양쪽에 합치면 양쪽에 합치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저 비용을 내가 보니까 예. 예식장 비용을 2,300만 원을 산출했더라고요. 예식장 근데 비용도 너무 비싸네요. 무슨 예식장을 예. 2,300만 원 줍니까? 우리 교회 오르면 우리 교회 와서 하면 공짜로 해줍니다. 교회 시설을 이용하시면요, 교회 시설 이용하면 돈이 안 듭니다. 조금의 약간의 그 비용, 꽃값 정도. 앞에 꽃은 장식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비용 정도인지 무슨 예식장 비용 2,300만 원. 거기다가 뭐 사진값 따로. 근데 이 총각은 어느 총각인지 결혼 그 예식장이 2,300만 원이고 또 하나가 2,300만 원이 아마 이제 가전 제품에 대해서 네. 그렇게 2,300만 원을 산출한 것 같은데 아마 요거는 총각하고 처녀가 이렇게 신부 신랑이 같이 함께 비용을 산출한 것 같아요. 대개 이제 신부 측에서 가전 제품을 준비하고 네. 신랑 쪽에서는 집을 준비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아마 두 사람이 함께 할 경우를 예상한 것 같고 또 그 신혼여행 비용을 1,200만 원을 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혼여행도. 가전제품 2,300만 원, 또 예식장 비용 2,300만 원. 그럼 그것만 해도 4,600만 원 아니에요? 거기다가 신혼여행이 1,200만 원. 이러니 7,000만 원이 되죠. 근데 그렇게 말한다면 이 두 가지 가전제품은 그 정도 들어갈 거라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가전제품도 너무 돈 많이 들 필요 없는 게 조금 살면 벌써 1년 되면 새로운 제품이 또 나와요. 이번에 세탁기만 해도 세탁기와 건조기가 하나로 된 제품이 앞으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예. 또 앞으로는 이제 아마 옷을 다려서 나오는 것도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가전제품을 고가로 하지 말고 네. 살다 보면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 가면 살아도 되고요. 특히 예식장 비용을 줄이십시오. 그다음에 예식장 비용. 네. 신혼여행도 됐으면 1,200만 원, 두 사람이면 1인당 600만 원을 계산한 것 같은데 어디를 그렇게 잡았는지 모르지만 네. 여행 앞으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행 갈 수 있는 게 옛날처럼 뭐 신혼여행 한 번 가고 일생 여행 안 가는 게 아니라 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뭐 1주년 여행이라고 가고 뭐 600일이라고 가고 만난 지 며칠 하는 기념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또 구정이나 이렇게 연휴 생기면 또 부모님들 안 가잖아요. 예. 여행 가잖아요. 예, 그래서 신혼여행에도 너무 비용 많이 들이지 말고 네. 그것도 피곤합니다. 너무 오래 가도. 맞습니다. 그 밑에 기사 좀만 내려봐 주시면 첫 번째 보니까 한 예비 신랑은 결혼 예상 비용으로 7,200만 원이 적당한지를 묻는 말에 누리꾼의 의견이 엇갈렸다고 합니다. 적당하다와 과하다를 넘어 더 써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있었다 그래요. 과하다가 48%고요. 예. 그러니까 평균 생각할 때 많다는 거. 지금 얘기하잖아요, 제가. 네네. 48%고 적당하다가 36%. 그러나 돈 많은 집들이야 뭐 돈 많이 버는 잘 사는 사람들이야 또 많이 써야죠. 맞습니다. 과소비가 아니라 네네. 많이 써야 또 뭐 형편에 맞게 또 쓸 장사하는 문제 사람들도 아니죠? 예. 수지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형편대로 해야죠. 맞습니다. 형편에 자기 맞게끔 소득이나 해야죠. 예. 빚져가면서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결혼식 하면서 빚지면 안 돼요. 있는 것 안에서 하고 살면서
살림은 늘려가면 되고 추억 여행은 앞으로 결혼해서 여행 앞으로 많이 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밑에 좀 더 내려보면 최근 맨 마지막 줄에 최근 결혼정보회사가 가연이 기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결혼 비용으로 평균이에요. 평균 3억 474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2억 4,176만 원이 이제 신혼집 마련이라고요. 집을 마련해야 되니까 한 2억 정도. 집값으로 2억 한 4천 들어갔고 예. 그럼 나머지 한 6천만 원, 7천만 원 맞습니다. 정도가 예. 혼수하고 평균적으로 그다음에 들어가는. 예식장 비용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 아마 7천 정도가 지금 보니까 적당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 딸 할 때는 얼마 들었나? 무슨 제가 그 2011년도에 결혼했거든요. 11년도. 그리고 13년 됐습니다. 13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또 예.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이죠. 그때 제가 생각해 보면 제 통장에 빵원이 있었는데. 빵원? 예. 어떻게 빵원 가지고 장가 갈 생각을 다 우리 이 목사님 착한 줄 알았더니 안 그렇네. 제가 군대 전역하고 갑자기 목사님께서 결혼해 하셔가지고 전 목사님의 명령으로 네 명령으로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2천만 원 정도 들었던 걸 기억하거든요, 목사님. 집까지 해서. 이게 전 목사님도 그러시지 빵원 보고 장가 가라 이러면 네,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면, 7천, 제 생각에 굉장히 많은 이 비용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평균이 6,298만 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상당히 이 젊은 친구들이 결혼에 대한 부담이 크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옛날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월세방 하나 얻을 돈도 없었어요. 예, 목사님. 그냥 목사님, 신혼여행 다녀왔는데 예. 그 신혼여행이 어디냐면 예. 우리 친구들 목회하는데 찾아가는 거. 아. 동해에서 하나 목회하고 있었고 대천에 목회하고 있었어요. 네네. 동해로 갔다가 대천으로 갔다가 친구들 교회에 들리는 거예요. 바닷가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하룻밤은 설악산 가기로 했는데 예. 그것도 이제 싼 데 갔더니 수돗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고장났다고. 네네. 그래서 반값을 해준다 그래서 수돗물 안 나오는 그 여관에서 예. 하룻밤 자고 첫날은 기도원 갔어요. 첫날은 결혼식하고 바로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네네. 그 청계산 가면 밤에 그 숙소에서 저 성전에서 나는 저 앞에 가서 앉고 네네. 우리 집사람은 저 뒤에 가서 앉아서 떨어져서 붙어 앉으면 주님이 또 안 기뻐할 것 같아서 떨어져 앉아서 기도하고 네네. 그리고 처갓집 들렸다가 이렇게 해서 돌아오니까 집이 없잖아요. 예. 신혼여행 예. 끝났는데 예. 집이 없는데 내가 아는 집사님에게 예. 전화해서 부동산에 좀 알아봐 달라. 나는 부동산 모르니까 예. 보톡방에 네. 내가 장가하고 결혼식하고 지금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는데 예. 오늘 우리 처갓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예. 인사하고 나가야 되는데 부동산을 알아보라더니 아니 여태 무슨 방도 안 얻어놓고 장가 갔냐 그래서 그런 소리를 사이 빨리 방 알아보라고 했더니 부동산에 알아봤더니 누가 이사 오려고 이렇게 예. 연탄불도 떼놓고 보리차까지 끓여놨는데 지방으로 전근을 갑자기 가게 됐다고 그 보증금 30만 원에 예. 월세 5만 원짜리인데 보증금 30만 원 내지 말고 와서 살면서 예.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걸 석 달 나눠서 보내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결혼 생활에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네. 멀쩡하게 잘 살고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내 개인사를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자꾸 돈 하지 말고 맞습니다. 비용 따라 30억 드릴 사람 30억 드리고 네. 연예인들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나 이영환 목사님처럼 빵원짜리도 장가 가서 이렇게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고 빵원커녕 나는 아예 집도 아예 월세방도 없는 상태에서 목사님 근데 집을 구하지 않고 신혼여행가부터 가는 주님이 준비해 줄 줄 믿고 야 역시 다르십니다 목사님. 예. 지금 오늘 진짜 방송 다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방송 안 하는 줄 알았다고 이 유튜브에 좀 문제가 오늘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카톡으로 링크를 좀 보내드려서 링크를 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전파를 좀 해주십시오. 오늘 방송 찾는 게 너무 힘들다고 지금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한번 좀 보내주시면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우리 집사람 코트 하나 사줬는데 예. 3개월 할부로 그거 사줬어요. 사줬는데 네.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가져갔어요. 목사님 오늘 이상한 게 지금 2,500명 됐다가 2,400명 됐다가 3,500명 됐다가 지금 왔다 갔다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구글에서 장난을 또 이- 하시나. 선생님, 이게 제가 또 걱정이 되는 게 3.1절이나 이런 큰 집회 앞두고 꼭 저희 방송이 경고를 받았었거든요. 사탄의 공격이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참, 이 걱정이 좀 어마어마한 됩니다. 예. 애국운동하고 한국교회 살리는 운동을 네네. 방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찾아도 오는데 오늘 방송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오늘 진짜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좀 있는데 찾다가 겨우겨우 들어왔어요 하시는 분들이 오늘 많으셔가지고 근데 어디로 찾아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 계속 그 너라트 커뮤니티에다가도 올려놨어요. 이제 커뮤니티 가갖고 링크 떠가지고 그거 누르고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지금 막 그 링크를 카톡으로 받아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약간의 좀 서버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구글 유튜브 서버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꼭 일단은 하여튼 좋아요를 계속 눌러댔기는 예, 두 번 맞습니다. 누르면 다시 원위칩니다. 네, 한 번만 한 번만 눌러주셔야 눌러주세요. 맞습니다. 또 다음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안타까운 사건인데 고리 결착이 안 했다. 스타필드 안성 번지 점프 추락사 안전요원 입건되었다. 와, 이게 스타필드가 지금 뭐 7-8개 되는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이건 안성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내 번지 점프 대개 번지 점프를 강해 같은데 강가 야외에서 하잖아요. 네네. 근데 아마 여기 스타필드가 공간이 넓으니까 아마 위에서 번지 점프 하는데 안전고리를 이렇게 안전요원이 그 구조 그 핀을 이렇게 결착을 안 했다고 그래서 60대 여성이 또 이 여성도 대단하시네. 어떻게 또 60대 남성인 나도 못하는 이 번지 점프를 또 맞습니다. 하셨는데 어쨌든 69세이신 거 보니까 연세가 69세? 예, 연배 이렇게 아이고 많으세요. 70이네. 예, 맞습니다. 그때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했는데 아. 이게 안전고리가 이렇게 되지 않아서 그 사망 사고가 생겼는데 이렇게 우리가 항상 우리는요 이 안전에 대한 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대한민국의 안전벨트라고 하면 사실 건국 이념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건국 이념이죠.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맞습니다. 예. 자유시장 경제, 네. 한미동맹. 이거 풀어헤치고 뛰어내리면 이 국가가 진짜 위태로운 그동안 건데. 안전고리가 풀려 있죠. 맞습니다. 풀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안전고리를 다 국민들에게 채우기 위해서 예. 정가훈 목사님 앞장서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여러분, 그래서 3.1절과 돌아오는 4월 10일 총선이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입니다. 뉴스에선 또 50대라고 했다고 하시네요. 근데 여기 지금 오늘 확정된 기사에 보니까 69세가 맞습니다. 네. 네, 69세 맞습니다.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이런 안전관리가 중요한데 대한민국의 마지노선 안전관리, 이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정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꼭 이거 지켜야 됩니다. 이런 안전수칙, 대한민국의 절대 손대선 안 되는 안전수칙들이 있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정신적 가치, 이거를 자꾸 손대려고 저 좌파 주사파들이 장난을 치고 있는데 절대 이거 풀어헤치면 국가가 사망할 수 있습니다. 네, 구조용 안전고리 중요한데 만일에 사고가 나더라도요 이 안전고리가 구조용 안전고리가 참 필요해요. 그러듯이 하늘에서 이제 낙하산을 탈 때 똑같거든요. 네. 안전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대에 우리 안전거리는 우리 자유 마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여러분 주변에 카톡으로 그 링크를 좀 우리 동 대표님들이나 일반 회원분들이 전파해 주셔서 오늘 찾아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셔가지고요. 꼭 전파해 주셔서 링크를 타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전파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거든요. 이제 다음 기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광대학교 네. 보건노조에서 전공의의 사직은 반의료행위다. 이 원광대학 익산에 있는 네네. 그 원광대학교 보건노조에서 네. 전공의의 사직은 의사들의 사직은 예. 반의료 행위라는 거죠.
일단 사직은 하지 말고 예, 예. 의료 행위는 하면서 뭐 민주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의 의견을 관철시켜야지 사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 보건노조에서 그랬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기사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복지부 업무 방해 혐의로 의협 관계자 5명 등 경찰 고발. 이제 지금 이 사태가 수습되기보다는 좀 강대강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의 이제 확대가 필요하다. 이게 마지노선이다. 이게 많은 게 아니라 최하 마지노선이다. 선생님, 그리고 의대에서 2,000명 뽑는다고 해서 다음에 의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고 또 4년 또 뭐 3년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한 10년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고요. 한 번에 무슨 2,000명의 의사가 늘어납니까? 뽑아도 한 학년에 각 의과대학에서 맞습니다. 예. 10명 정도만 해도요. 예. 2,000명이에요. 10명. 10명 중에서 뭐 중간에 뭐 군대를 간다든지 아니면 적성에 안 맞아서 요즘엔 뭐 의사 하다가도 뭐 기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적성에 안 맞는다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절대 많은 숫자가 아니죠. 그리고 이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냥 2,000명 2,000명 추가해 이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그러니까 의사협회에서 이야기하는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늘렸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이러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준비하고자 합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언론 기사 살펴보면 MBC 같은 경우에는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무조건 2,000명 늘려라고 협박하는 듯한 어조의 기사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게 가짜 뉴스죠. 계속해서 우리 윤 정부하고 네. 의사들 의사협회 아닙니까? 협회가 대표적이고요. 네. 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한 보완책. 그래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2,000명 늘리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어찌 보면요 지금 의사협회 이 간부들은 아마 다 은퇴한 뒤에 2,000명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당장 하겠다는 예.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하겠다는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실제 목사님 그 의사가 늘어나고 또 하나는 지방에는 또 의사분들이 안 가시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일단 수도권에 있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개선되고 방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이제 10년 뒤니까 이게 충분히 지금부터는 준비를 해야 그런 문제를 좀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빨리 좀 협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국 피해 보는 건 국민들이죠. 예, 맞습니다. 예. 치료받기 몸 원하는 아픈 국민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예. 옛날보다 이제는 그 우리나라는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또 의료보험 제도가 있고 또 조그만 보험들도 다 이렇게 들어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걸 뭐 굳이 참으면서 옛날처럼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고 참고 앓다가 죽는 경우 많은데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양질의 좋은 의료 서비스를 이제는 그 받아야 되는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 있어서 의료적 혜택도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뭐 아무리 뭐 지방의 의사들을 해놔도 다 대도시로 간다는데 아니 지방에도 아주 그 주특기 있는 좋은 의사 선생들 그리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친절하게만 해도 손님이 가요. 환자들 말 잘 들어주고 네네. 그때 대화하고 이 병이 말이죠 뭐 약 먹이고 주사 놔서 낫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저 환자가 하는 얘기 끊지 말고 예. 들어만 줘도 거의 반은 나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친절한 의사만 돼도 네. 병원은 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오늘 제가 보니까 지금 제 카톡방에도 지금 무슨 연락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기 막 단체방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오늘 조나단 목사님 저녁 방송 안 하는지요 하고 10시 한 36분쯤에 글을 올려주셔서 우리 직원분이 여기다가 링크를 올려줘가지고 우리 또 성도님들이 찾아서 지금 들어오신다고. 이게 약간 서버에 진짜 문제가 있어서 많이 오늘 못 찾아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30분을 찾아 헤맸다 그러니 그러니까요. 오늘 너 알아 딱 눌렀을 때 바로 이게 떠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뜨는 어떤 에러가 있어가지고 찾으시는 분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 그 일반 회원분들에게 카톡으로 단체방 있지 않습니까? 걷다가 오늘 저녁 방송 링크입니다 하고 빨리빨리 좀 뿌려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목사님 11,000명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조나단 목사님. 예, 어제 예. 제가 지금 음성군에서 연합 예. 집회하다가 올라왔는데 저녁 설교 마치고 올라왔는데요. 예. 그래서 어제 제가 숙소에서 봤더니 한 10,000명, 11,000명, 10,000명 조금 넘어서 네.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가 10,000명을 유지해 주시니까 맞습니다. 이게 뭐 방송을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 능력이 아니라 우리 시청해주는 우리 애국 식구들의 네, 맞습니다. 도움입니다. 애국에 전 대한 세계에서 열정. 예, 또 맞습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맞습니다. 야, 오늘은 다 찾느라고 오래 걸렸어요. 뭐 이 많은 분들이 안 떠요. 노아라 3로 들어와야 돼요? 3는 저희가 오늘 방송을 안 킨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유튜브가 꼭 3.1절 다가오니까 큰 집회 다가올 때마다 이런 애로사항들이 자꾸 발생을 해요. 참 안타까운데 일단 오늘 준비된 기사를 또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제도 이게 며칠 동안 이게 문제가 됐던 건데 앞으로 또 문제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이상형이다. 이상형 공천받은 안기령 과거 발언 재조명. 화면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이 차은우가 이분이 지금 민주당의 상근 부대변인이에요. 맞습니다. 과거에 광주 방송의 언론수였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후에 광주 방송에서 YTN 옮겼는데 예. 이번에 도봉구 예. 공천을 받았죠. 예, 인재근 의원이 했던 김근태 의원 지역구였던 그곳에 이 차은우 상근 부대변인을 단독 공천을 해줬거든요. 네. 그런데 이 차은우가 한 말이 안규령이 한 문재인보다 말이 안규령이 한 또 말이죠. 예. 이제 이 안규령 씨가 한 말이 예. 문재인보다도 거기다 또 조국보다도 소국보다 이재명이가 잘생겼다 이런 류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상형 월드컵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더 좋은 걸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니 조국이하고 뭐 둘 다 나쁜 놈이지만 예. 조국이 인물에다가 이재명 인물이 됩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 이재명도 있었죠. 저게 이제 네. 그러니까 저 이재명이한테 네. 콧구녕 파주는 아주 아부성 발언이거든요. 예, 예. 그 얘기해서 저 공천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국민의힘에 열 받은 거죠. 예. 한동훈 위원장이 한마디 위원장이 했죠. 예. 한마디 했는데 그게 이제 차은우하고 이재명하고 비교가 되냐 이상해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인물 비교를 비꼬는 말로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말이 만약에 우리 당에서 한동훈과 차은우 중에 누가 더 잘생겼냐? 차은우가 잘생겼다 이러면 예. 공천 안 준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잘생겼다고 아부 떠는 사람 있으면 예. 절대 우리는 공천 안 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차은우보다 한동훈이 잘생겼다고 한동훈이가 하면 잘생겼다. 예. 이렇게 공가를 치면 공천 안 준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저도 보면서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라서 네. 요 한번 읽어볼게요. 네. 차은우보다 이재명에게 밀려난 후보 분노 속수무책이었다. 요거는 그 기사를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밑에 좀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봉갑에 출마 준비하던 이동진 전 구청장이 있는데 안귀령 이 아나운서 출신이거든요. 전략공천의 불공정한 과정이다 하면서 연고 없는 후보를 일방적으로 이재명이가 내려꽂았다. 이건 문제가 있다 하면서 이번에 공천 논란이 엄청나게 지금 불거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도봉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이동진 전 구청장이 속수무책이었다 이게. 이 사람이 민선 5기, 6기, 7기의 도봉구청장이거든요. 예. 전라북도 정읍이 고향이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도봉갑에 나갔으면 예.
구청장 3번 한 사람이니까 예, 예. 얼마나 많이 관계성을 갖습니까? 맞습니다. 지역 유지들하고나 모든 면에서 그 사람 나가면 돼요. 근데 저 차원유가 누가 저 안규령이가 안규령이 나가 이제 자기 본인도 얘기했어요. 도봉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 근데 이재명이 잘생겼다고 그 소리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사실 목사님 이재명이 잘생겼다라고 말한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이재명이 잘생겼다고 말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형이라고. 아니 콧구녕 쑤셔주는 소리죠. 코딱지 파주는 소리예요. 그 다음 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이재명 코 파줘야 살아남아 발언에 소환된 장면. 이제 사진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네, 요 사진인데. 아 진짜 코 파준 놈이 있었네요. 아니 암만 아브랄도 정치가 참 거시기 한다 그래도 네. 뭐 코트를 잡아 당기는 건 괜찮지만은 저 뭐하는 짓이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저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참 더럽고 치사해서. 선생님 그리고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게 구청장 3번 하신 분이랑 그죠? 저 아나운서가 89년생이거든요. 35인가 그렇습니다. 구청장 3번 한 사람이랑 아나운서 출신의 상급 부대면인의 35살짜리 여자랑 이게 지금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도봉구는 이제 야성이 좀 강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요. 민주당세가 네. 강한 데인데 네. 이동진 구청장 같은 경우는 호남 출신이고 이 사람 나가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번이나 구청장 했는데 택도 없는 놈의 안규령 인간 저건 뭘 도봉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내리꼽기식으로 내리꼽는 공천 낙하산 공천 한다고 이게 불공정하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난리 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탈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말도 안 된다. 지금 지금 저건 누구예요? 저 사람 공천 받았나? 콧구녕. 지금 콧구멍 공천이라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네. 콧구녕을 코털 잡아 당기는 거예요. 뭐요 저게. 아이고. 아주 흐뭇하게 또 제명인 또 흐뭇하게 또 LA. 그래서 이제 저 이런 공천을 지금 처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공천 관련된 논란이 많았는데 이런 더티한 공천은 또 처음 봅니다. 이런 더티한 공천. 그리고 이게 지금 심사 기준을 도무지 밝힐 수 없다고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본인들이 채점한 그 기준에 대해서요. 임종석이도 떨어졌고요. 이번에 떨어지고 자시고 아예 뭐 경선 자체도 안 하는 걸로 다른 사람 그냥 갖다 이수진인가 갖다 집어넣는다 그러죠. 내가 사는 동네 강북 예. 가불이 있는데 네. 의뢰가 박용진 의원이에요. 예예. 박용진도 날라갔잖아요. 10% 이하라는 거야. 10% 이하. 아니 박용진 의원이 10% 이하입니까? 암만 그래도 그렇지. 아니 도무지 이제 이 정치를 잘 모르시는 분이 이거 오늘 다 콧구멍에 지금 다 꽂히셔가지고 다들 지금 댓글이 그렇게 올라오고 계시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이재명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잡음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공천을 강행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저러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잠시 후에 그 말씀을 제가 드릴 텐데 다음 기사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요즘에 화력이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요새는 좀 술을 덜 먹는 것 같아요. 제정신으로 하는 것 같은데 네. 칼 빼든 이수진 이재명 지지자 악질 문자 법적으로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법적 대응하겠다. 맞습니다. 지금 이 법적 대응하겠다 요 정도에서 지금 끝난 게 아니라 다음 기사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수진 민주 불법 정치자금 의혹 제기했다. 돈 준 사람 진술서 당이 묵살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수진이 탈당한 이후에 그동안 알고 그 술 얘기 나오니까 지금 취권으로 지금 민주당을 날려버리고 있다.
이 보면서 당분간은 이수진 의원을 응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수진 의원이 자기 같은 저 관악 쪽이 동작 쪽이죠. 네. 그 옆에 있는 김병기 우리 두째 형님 돌아가신 우리 두째 형님 이름하고 똑같은데 예. 김병기 의원이 이제 돈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줬다 그 얘기거든요. 예. 본인은 또 그런 적 없다. 전혀 뭐 사실 터무니없는 모릅니다. 소리라고. 근데 저렇게 암만 이수진이가 술 깨서 하는 소리라도 저건 술 먹고 하는 소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없는 소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큰일 나려고. 그리고 이분이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본인이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말을 하는 데에는 감정적 발언이 아니라 분명히 판사 출신이 봤을 때에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말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관계가 네. 부장판사 출신 입장에서 맞습니다. 사실관계가 맞기 때문에 저렇게 터뜨리는 거죠. 네, 그냥 허튼 소리를 내뱉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탈당한 이후에 본인의 정치 생명 다 걸고 지금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열받아 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다음 기사도 보겠습니다. 컷오프 당한 이수진, 이재명 주변 사람들 왜 극단 선택하는지 알겠다. 밑에 작은 글씨를 보니까 지지자들, 즉 개딸을 말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예, 개딸들의 막말 문자 공격을 받아 보니까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거죠. 맞습니다. 본인도. 예, 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컷오프 기사 보고 알았다. 네. 그 본인이 컷오프 된 것도 기사를 통해서 알았고 1차 충격이 이 컷오프를 기사를 통해 알게 됐고 두 번째 이재명이 이재명 너 그럴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면 탈당을 하니까 개딸들이 달려와서 물어뜯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사 출신의 법복 입고 있을 때는 누가 함부로 이렇게 못 하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 문자를 공격받았으니까 네. 이게 본인이 왜 극단 선택하는지를 알 것 같다는 게 심정이 그렇다는 거죠. 예. 하여튼 이수진 의원이 계속 공격이 오더라도 절대 극단적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아니면 우리 자유통일당으로 오든지. 네. 이재명 저격수가 지금 우리 유동규 후보자님이 계시는데 이수진 의원까지 오면 이거 투톱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수진 의원님을 제가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예, 응원해 줘야 돼요, 일단은. 네, 맞습니다.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가 더 이게 이분이 이제 진짜 칼 확 빼드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 몰랐다고 거짓말. 판사 출신 이수진이 본 백현동 판결문. 이 백현동 판결문을 네. 국회의원의 눈이 아닌 전직 판사님의 부장 판사님의 눈으로 읽어 보니까 네. 이재명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몰랐다는 거. 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몰랐는데 어떻게 그게 4번이나 이렇게 하향 허가를 해주고 허가가 안 날 걸 허가가 나오게 하는데 시장이 모를 수가 있겠냐.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판사의 눈으로 이 판결문을 봤는데 딱 보니까 거짓말이 있다. 딱 보니까 보이는 게 있는 거죠. 재명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밑에 한번 좀만 보겠습니다. 밑에 좀만 내려주시면 네모나게 박스치고 이수진 써 있는 게 저기 있네요. 까만색. 이수진 성남도시개발공사 빠진 건 이재명 시장의 결정 권한. 취재진이 이 의원에게 백현동 판결문을 보고 이 대표에게 신뢰를 거둔 이유 등에 관해 물었습니다. 이때 이수진 의원은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빠지게 할 수 있는 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결정 권한이고 이를 전제로 업무상 배임이라고 재판부가 볼 것이다면서 한두 푼짜리 공사도 아니고 공사의 사업 참여 여부를 나는 몰랐다?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현동 공사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원래는 참여해야 되는데 도시공사가 빠지게 되면 수익이
이제 그 업자한테는 많이 돌아가잖아요. 맞습니다. 민간 업자에게. 네. 그럼 그 도시개발공사가 빠지게 한 것을 시장의 권한이 아니면 누구도 빠지게 할 수 맞습니다. 없어요. 예. 공사 사장이 본인이 결정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예. 도시개발공사가 시에 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저걸 이재명이가 주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가 얻어야 될 도시개발공사가 공사에 참여해서 수익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그걸 참여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성남시에다가 수십억의 피해를 줬다. 그게 바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 돈이 70억, 80억 이렇게 엄청난 액수가 몇백억이 되면 결국은 저건 무기징역감이다. 그 얘기죠. 판사가 보니까. 맞습니다. 밑에 좀 내려주시면 이 그림표가 나와 있어요. 그림표가 나와 있는데, 네, 여기입니다. 좀만 줄여보세요. 백현동 개발, 구치소 청탁. 김인섭 저 로비스트가 저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예. 업자예요, 업자. 건설업자. 예. 그다음에 중간에 저 김인섭이라고 하는 저 사람은 제명인의 동네에서는 형이라고 불러요. 인섭이 형이라고. 네. 나이가 많아요, 저 사람이. 예. 저 사람이 중간에 껴서 이재명의 측근인 제 측근인 정진상이한테 성남도시개발공사 들어오면 사업이 어렵다. 이렇게 좀 빠져라. 이렇게 해서 정진상이가 이재명한테 보고하고 네.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밑에 한번 좀 내리면 또 다른 도표가 하나 더 나오거든요. 이것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김인섭이가 저 2층에서도 이야기했다. 그 2층이라는 게 성남시장 사무실이에요. 성남시장 사무실이 2층에 있었는데 2층에도 이야기를 했다. 2층에서 잘 해보라고 했다. 그 2층이라는 게 시장실이거든요. 시장의 시장. 그게 이제 누구한테 김인섭이가 예. 성남도시계획팀장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2층에서도 잘해보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시장이 하라고 했다. 그랬더니 예. 저 팀장이 예. 정진상이가 또 팀장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김인섭 개발 사업 하려고 해. 잘 챙겨줘야 돼. 인섭이 형이 하는 거다 저거. 그러니까 잘 챙겨줘야 돼. 정진상이가 도시개발 계획팀장한테 압력을 넣고 예. 김인섭이가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이수진 의원만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일반적인 판사들이 봤을 때도 충분히 이렇게 보이며 이수진 의원이 지난번에는 민주당에 있었으니까 그 말을 못했지만 나와서 이제 실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저 얘기는 성남 당시 공무원 저 도시개발팀장이라는 사람이 예.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에요. 증인으로. 네네, 맞습니다. 증인으로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김인섭이가 얘기했고 정진상이가 이렇게 얘기했다. 맞습니다. 그 얘기를 네네. 이제 그 증인이 한 얘기를 그 판결문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맞습니다. 이수진이 보고 예. 아, 요건 이재명이가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터뜨리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제가 읽겠습니다. 시한폭탄이 된 이수진의 입. 민주당 지도부 향한 폭로 어디까지 이어지나? 지금 이 분노를 잠재울 방법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이수진을 어디 다른 데로 예. 다른 지역에 전략 공천해 준다. 그것도 또 웃기는 소리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예. 아마 저 이수진 전 의원이 네. 계속 폭로를 이어가지 않을까. 여자들이 그 아주 무섭습니다. 악심 한번 먹으면 예. 큰일 나요. 여자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사도 보면요. 네, 이제 이런 기사가 이제 나왔습니다. 네,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전 의원 민주당 나오면 정상된다. 당 안에 있을 때는 말할 수 이수진이 없었고. 정상 아니었는데 예. 나왔더니 이제 제정신이 들어왔다. 그 얘기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정상이 된 이수진 의원을 응원한다. 이게 전여옥 이 전 대표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민주당에서 나오면 정상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분열이 얼마나 여러분 심각하냐면요. 오늘 의총에 이제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다음 기사 한번 좀 볼게요. 이 영상을 좀 이따 보고 네 올려주세요. 이재명
의원총회에 깜짝 등장하자 홍영표가 홍영표도 지금 아주 입장이 곤란해요. 혼자 예. 남아 있어서 맞습니다. 자기 가죽 왜 안 벗기나. 이게 좀 무서운 얘기기는 한데 그 기자들 말에 따르면 이날 의원총회에서 그런 말이 막 나왔다는 거예요. 이 홍영표 의원의 말이었던 것 같은데 이재명 손에 지금 피범벅이다 사실 피범벅이다. 그런 말이 지금 나돌아서 SNS에서도 이 글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다음도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네. 야당 의원총회 비명 분노 폭발. 이재명 남 가죽 벗겨 손에 피칠 갑. 그러니까 손에 지금 피범벅이가 됐다라는 원색적 비난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재명이 등장하자 비명계 의원들이 그 열린 의총에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지나가니까 남의 가죽 벗기느라 손에 핏질갑을 했다. 이 원색적 비난을 의총에서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밑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도 이게 의총 그 현장이었거든요. 이렇게 손 들면서 아무 문제 지금 없다는 의원총회인데요. 예. 저 이재명이도 아주 눈을 짜려보고 예. 카메라 찍지 말라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아주 얼굴이 험악하죠. 네. 그다음에 저 뒤에 또 둘이 앉은 사람도 심각하죠. 맞습니다. 모든 전 백성들이 웃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밑에 사진이 더 이제 살벌합니다. 좀만 내려보세요, 기사. 밑에 내려보면 여기 두 분. 박용진이 예. 하위 10%라고 지금 해서 지금 아주 벌레 씹은 인상이죠. 저 뒤 홍영표 예. 그 뒤에 전부 다 아주 지금 심각합니다. 눈들이 도끼 눈입니다. 도끼 눈. 예.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진짜. 밑에 보니까 이날 맨 밑에 글을 보니까요. 이날 이재명 대표가 2시간 40여 분간 진행된 회의 내내 별다른 발언은 없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당무에 참고하도록 하겠다. 이게 진짜 그냥 빈 껍데기 말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들이 잇따른 탈당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최후 순간까지 설득하겠다. 근데 사실 이게 이 원내대표가 설득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의지가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홍영표도 저거 잘리게 생겼어요. 하여튼 이번에 문씨 아저씨 집권 시절에 예. 문축에 섰던 사람들은 하여튼 뭐 이번에 다 도륙을 당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새롭게 또 공천 발표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다음 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날아갔습니다. 예, 민주당 임종석 컷오프. 이렇게 경선도 못 해본 거예요. 예. 비명계 집단행동 논의 갈등 최고조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최고조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재명이 나와서 하는 말은 사실 며칠 전에 그 웃으면서 빵 좀 맞은 의원도 있었다 하면서 막 깔깔깔 웃었던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거 보셨나요, 목사님 혹시? 아무리 정치가 추접스럽더라도 네. 동료 의원은 같이 한 식구 한 숟밥 먹고 참. 같이 손잡고 하던 사람 보고 빵점 보고 그걸 또 빵점 맞은 사람이 설사 있으면 긍휼히 여겨야지 그것을 당대표가 비웃으면 됩니까? 이야, 이 밑에 쭉 한번 기사 내려보세요. 비명계 인사들의 집단 행동 요 부분인데 쭉 더 내려보세요. 저기 있네요. 예. 비명계 인사들의 집단 행동 기류도 감지가 된다. 현역 평가 하위 10%의 통보를 받은 박영순 의원은 이날 탈당의 새로운 미래에 합류한다고 밝힌 뒤 개판이고 엉망인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공천이라면서 제가 탈당하고 나서 여러 의원들이 탈당을 결행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른 의원은 28일 탈당 선언을 예고했고 친문계 핵심인 홍영표 의원의 탈당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부 비명계 의원들은 가칭 민주연대를 만들어 탈당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잡음이 크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재명이 이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것처럼 되려
하위 공천 못 받은 의원들을 향해서 비웃으면서 빵점 맞은 의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허허, 이게 웃는 이런 비정상적인 태도. 분명히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 보이거든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런 식의 공천을 하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듯이 저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이제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계파 갈등 폭발, 비명계 탈당, 러시 촉각. 네, 밑에 짧은 글씨도 예. 민주당 공천 파동의 거센 후폭풍, 친명 조직, 고민정, 홍익표 저격, 비명계 불집힌 임종석 컷오프, 고민정 사퇴 요구에 물러난다. 최고위원 사퇴했죠. 네. 근데 이것도 본인이 사퇴하고 싶어서 사퇴한 게 아니라 당에서 사퇴하라고 그러니까 예, 사퇴하라고 압박을 가하니까 아마 공천을 지금 받았는데 예. 공천 취소가 나오지 않을까. 오늘쯤이면 예. 내일쯤이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친문 세력들도 다 쫓겨나는 그림입니다, 목사님. 근데 고민정이는 문재인 거기 이제 청와대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네. 픽업이 됐었는데 네. 결국은 뭐 거기 다 오빠들이 전부 다 잘리게 생겼으니까 예. 막내 입장에서 같이 거기 동참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종석 컷오프 되는 거 보고 항의를 했더니 너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최고위원회에서 물러나라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 본인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고 비명계 탈당 러시가 심각하게 지금.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추스릴 생각을 이재명이 안 하고 있거든요. 마유예요. 그냥 나는 네. 내 갈 길 간다. 맞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네.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릴 사람 다 잘라내고 네. 문재인 측근 다 잘라서 결국은 자기 일을 지킬 사람들만 친위 부대로 형성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다음 기사거든요. 이게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동부연합 이재명을 숙주 삼아 국회 진출을 시도한다. 밑에 작은 글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욱 통진당 뿌리둔 이념 세력 민주당의 위성정당 통해 국회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그러니까 경기동부연합이 이재명을 숙주로 삼아서 국회 진출을 시도한다고 하는데 경기동부연합은 아로 조직이라고 하는 이석기의 무리들이잖아요. 거기 경기동부연합에 많아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통진당이라고 하는 통진당에 뿌리를 둔 건 결국은 경기동부연합이고 예. 그 경기 동부연합과 통진당 세력과 이재명이가 오히려 성향 자체가 이념 자체가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시장 될 때도 결국은 맞습니다. 경기 동부연합에 밀어줘서 된 거죠. 힘에 의해서 맞습니다. 이재명이가 시장을 2번 하고 도지사까지 갔고 네. 대선 후보 되고 당대표 됐거든요. 예. 저 사람들하고 끊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 빚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김철웅 교수님께서 하셨던 그 강의인데 제가 이거를 그나마 짧게 편집했는데 한 10여 분 되거든요. 같이 한 달 전에 하신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요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그때부터 소리 좀 올려주세요.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똑똑한 거예요. 혁명사업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한데 이거를 벌어가면서 자금을 모아가면서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갖고 있던 애들인데 얘네들이 이재명을 딱 보고 이재명이랑 성남시장 만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게 딱 결론이 벌써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다 들어가서 밀어주고 시장 만들어주고 서로 이제 공생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어떻게 밀어주죠. 이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돈을 막 버는데 이게 한두 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맛을 본 거예요. 맛을 봤는데 물론 2012년에 이제 19대 국회 때 통진당이 국회의원으로 쫙 들어가고 그랬는데 14년도에 통진당 해산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 해서 통진당은 사라졌겠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경기 동부연합과 이재명 사이의 그 연대는요 더 견고해진 거예요. 그때. 2018년도에 이재명이가 경기도 도지사에 출마해서 도지사에 당선됩니다. 그때 1등 공신이 누굴 것 같아요? 경기 동부연합이에요. 경기동부.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번에 경기도 도지사를 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성남시에서 해먹었던 게 경험과 노하우가 이제 축적됐잖아요. 근데 이게 경기도가 사이즈가 얼마나 큽니까? 성남시 사이즈랑 경기도 사이즈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해먹기 시작한 거예요. 많이 해먹었을 겁니다. 조사해보면 다 나오겠지만 제가 보기에 어마어마하게 해먹었는데,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 딱 하나만 예를 들게요. 대장동. 대장동 하나만 얘기해 보자고요. 1.25배속으로 좀 해주세요. 거는요, 뭐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본질은 간단해요. 그 대장동 택지 개발하고 아파트 짓고 그걸 개발해서 생기는 수익을, 어마어마한 수익을 누가 먹었느냐, 그게 이제 대장동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그 개발할 때 그 돈을 빌려준 투자 은행들 있죠. 은행들은 많이 못 가져갔어요. 뭐 정상적인 그런 정도의 수익만 벌고 갔습니다. 성남시는 처음부터 우리는 그 수익 안 갖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게 대장동 사건. 그럼 누가 가져갔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화천대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뭐 천화동인 3호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4호, 5호 뭐 이런 말? 이게 다 개인 투자자들 모임 만든 건데, 예를 들어서 화천대유에서 3억 5천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 얼마 벌어갔을 것 같습니까? 3억 5천. 예를 들어서 4억이라고 치고 4억 몇십억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진하신 거예요. 그 단위가 틀려요. 400억이요? 그러니까 순진하신 거예요. 얼마 해먹었냐면 8천억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4억 넣어서 8천억 가져가면요, 이거 참.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네. 천화동인 3호, 이 사람은 돈이 좀 없었나 봐요. 872만 원 투자했습니다. 1,0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얼마 벌어갔을 것 같아요? 1,000만 원 넣고, 예? 2천억이요? 2천억 너무 심했다. 101억 벌어갔습니다. 101억. 와. 1,000만 원 넣어서 1억을 벌어가도 10배잖아요. 예? 10억 벌어가면 100배고, 근데 100억 벌어갔으니까 1000배. 투자해서 수익률 1000배.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게 대장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남시에서 해먹고 경기도에서 이제 해먹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뭐 어디서 얼마큼 해먹었는지, 이 경기동부 연합 애들이. 그런데 이거 딱 터지고 나서 제가 딱 들여다보니까 8천억이고 뭐 이러면요, 조금만 더 해먹으면 1조잖아요. 1조. 네? 그러니까 이 경기동부 연합 애들이 이제 통이 커져가지고 이제 해먹으면요, 한 1조 정도 해먹는데, 이게 다 뭐냐면요, 혁명 자금입니다. 좋은 말로 정치 자금이 되겠지만, 이재명의 경기동부 연합 입장에서 혁명 자금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 돈을 지금 누가 갖고 있는지 이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누가 이 돈을 다 갖고 있고 어디에서 지금 어떤 용도로 지금 썼고 얼마가 남아있는지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오리무중이죠. 이 대장동 사건 터지면서 어떤 사람들 이름이 튀어나왔냐면은, 뭐 권순일 대법관 뭐 아세요? 권순일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서 감옥에 집어넣은 놈이죠. 김순환 전 검찰총장, 강찬우 전 수험지검장,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막 튀어나오죠. 그죠? 뭐 국회의원들 이름도 막 튀어나오고. 다 뭐냐면 돈 받은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줬는데 법조계에도 주고 정치계에도 주고 이제 돈을 막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8천억, 1조 가량 돈이 있으면요, 돈 뿌리는 거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보험금이라 하죠. 보험금. 그래갖고 법조계 판사 검사들한테 쫙 돈을 뿌려 놓은 거예요. 이미. 제가 보기에는요, 이 이름 나온 사람들은 뭐 한 사람들이냐면 심부름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돈 받고 끝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심부름한 사람이고, 심부름 값으로 얼마 받은 거예요. 얘네들을 통해서 또 누구한테 얼마가 갔는지는 몰라요. 지금 수사를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법정에 끌려가도 겁을 안 내는 거예요. 예. 뭐 겁나요? 다 나한테 돈 받은 놈들인데. 다 아는 놈들이구만. 그런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 판결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이재명이 물론 간발의 차로 졌습니다만은, 이 경기동부 연합과 이재명은, 얘네들은 이걸 패배라고 보지 않아요. 네, 절대로. 얘네들은 지금 우리가 한 발 후퇴했지만 2보 전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입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은요, 이재명이 꽉 쥐고 있어요. 그 당권파라 그러죠. 당권파. 이재명파. 누굴까요? 경기동부 연합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이 그저께 뉴스 보니까 인재위원장이 됐대요. 자기가 스스로 인재위원장으로 자기를 임명했대요. 그래서 민주당에 왜 인재위원장이 생겼냐면 내년도 국회의원 공천 때문에 이게 생긴 겁니다. 왜? 새로운 인재를 국회의원으로 공천 줘서 무슨 이 작년에 당선시켜야 발언하신 된다 거네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예. 내가 인재위원장 하겠다라고 할 때 그 뜻은 뭐예요? 아, 공천은 꽤 내가 되셨네요. 하겠다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한테 반기 들고 있는 그 비주류, 민주당 비주류도 너희는 뭐 알아서 해라 이거야. 너희는 절대 공천 안 줘. 내가 아예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이는 누구를 공천할까요? 예. 그동안 자기를 성남시장 만들어주고 경기도 도지사 만들어주고 앞으로 나를 대통령 만들어줄 사람들 누굽니까? 진짜 주사파, 진짜 찐. 예. 진짜 주사파인 이 경기동부 연합 계열의 사람들을 분명히 공천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전부터 이 지하 조직으로 이렇게 다 엮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공천을 누구 주는데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사람이 이제 어느 지역에 공천 받아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뭐 좋은 사람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 결국 그동안 얽혀있던 자기를 지금까지 지원해준 이 사람들을 이제 금배지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사파 중에서 지금까지 전향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북한에 충성을 다 해야겠다라고 끝까지 조직을 유지해온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뭡니까? 민주당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년도 총선이에요. 내년도 총선 때 민주당은 완전히 물갈이 될 겁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섞여 있지만 그때는 칼라가 단일하게 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재명 파가 이제 당권파로 다 통일됐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속내는 뭐예요? 진짜 주사파입니다, 얘네들이. 이건 뭐냐? 이석기의 부활입니다. 이석기의 부활. 이석기가 2014년도에 통진당 해산되고 감옥 갔잖아요. 잠깐만 2년 전에 멈추겠습니다. 잠깐만. 석방됐죠. 네. 목사님, 이게 벌써 작년 말에 하신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예, 저도 이 당시에 진짜로 그럴까? 공천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석 달 전에 하신 얘기를 지금 비춰보니까 그대로 사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동부연합이라든지 과거 이야기는 뭐 지나간 이야기니까 예. 김철웅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그 이해가 가는데 어떤 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예. 굉장히 예측을 명확하게 예언자적으로 하신 것 아주 같습니다. 예측을 정확하게 하셨네요. 그럼 뒤에 부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막 거의 뭐 예언이다, 뭐 정확하게 맞췄다, 지금 막 소름 돋는다 얘기하시는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지금 조용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 작전 계획 짜고 다 명령하고 이거 다 지금 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얘네들이 어마어마한 돈까지 이제 정치 자금까지 다 확보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예, 그게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27년도에 예정돼 있는데 내년도에 민주당이 200석을 장악하고 이러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식물 정권 돼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27년도에 가서 대통령 선거할 때 후보를 낼 텐데 뭐 이재명은 어차피 지금 이석기 아바타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를 뭐 이렇게 해서 뭐 감옥에 집어 넣어도 사실은요 큰 변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재명이 구속돼서 들어가면 또 다른 이석기의 아바타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대통령 선거해서 만약에 그쪽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 순간 대한민국은 끝입니다. 네, 그걸로 끝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석기가 대통령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정광 목사님께서 그냥 목 놓아서 부르짖는 거. 내년도 우리가 꼭 200석 해야 된다.
왜 200석을 해야 되죠? 이러한 어마어마한 지금 무서운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진행되고 있다면. 그래서 내년도에 200석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정부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200석을 우리가 넘게 해줘서 어떻게든 저놈들을 밟아놔야 윤석열 대통령이 그나마 지금 하고 싶은 걸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간 거예요. 정강 목사님께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평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과문에 나가서 그 추운 겨울에 그 고생하면서 집회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생명을 5년 더 연장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5년 연장된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5년 시간도 주셨는데 이 5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제 향방이 결정되는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내년도 4월까지 몇 달 남았습니까? 반년도 안 남았잖아요. 이 반년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뭐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된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넋놓고 있으면 안 된다. 자유마을 조직이 중요하고, 그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모으고 조직하고, 그래서 결국 내년에는 표싸움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짜고 할 건지는 이제 전 목사님이 다 알아서 전략을 짜시겠지만, 우리는 하여튼 지휘하는 방침에 따라서 그쪽으로 표가 많이 나오게끔 지금 이 얘기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현재 상황을 이렇게 지나간 역사를 되짚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주사파라는 애들이 진짜 끄지긴 놈들이에요. 얘네들은요 말 그대로 혁명가들입니다. 혁명가는 뭐냐면 공산혁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목표는 다른 거 없어요. 남조선 해방이에요. 이걸 위해서 자기는 이미 30년 전에 다 헌신을 하고 30년 넘게 이 한 길을 달려온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그렇게 쌓아온 그 공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 목 앞에 여기까지 칼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자각하고 정말 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왜 중요한 말씀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한 3개월 전 영상인데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다가 맞다 그때 김철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해서 찾아보니까 더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선생님. 그래서 좀 가지고 왔는데 이 진짜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예측도 우리 김철원 교수님은 그냥 그가 교수님이신데 이렇게 뭐 연구를 따로 하신 건 아닐 텐데도 네네. 정확하게 과거에 대한 동부연합이나 이재명 관계를 알고 계시고 또 예측까지 이렇게 맞습니다. 했는데 그 네. 예측이 실제적으로 지금 맞습니다. 돼가고 있잖아요. 대학생 때 주사파한테 속아서 그쪽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생리를 누구보다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김철웅 교수님께서 운동권 시절에.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방송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얘기 들으니까 목사님 왜 제 말 안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갑자기 올려주셔가지고 지금 이 이재명을 잡겠다고 하나님이 자유통일당에 이분을 지금 보내주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목사님. 유동규 전 경기 관광공사 사장을 하신 분이니까 이재명 측근이죠. 맞습니다. 엄청난 자리를 맞습니다. 모르는 사람 뭐 별로 측근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재명이는 본인은 측근 아니라고 그러는데 측근 아닌 사람을 경기관광공사 사장 시킵니까? 지금 유동규 의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광훈 목사님께서 유동규 의사다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동규 이 후보자님이 예수 잘 믿는 가정에서 기도하는 누님들이 계셔서 그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면제를 막 몇십 알씩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다 뜻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이 그 얼마 전에 그 유재일 그 선생님과 함께 같이 방송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라고 해서 보내주셔가지고 좀 가지고 와봤거든요. 이 영상 한번 함께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사람과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존을 영원토록 거하시리로다. 네, 여기까지. 목사님 굉장히 잘 부르시지 않나요? 예, 이제는 우리 자유통일당 이름으로 예, 개항을 해 나간 우리 후보입니다. 후보. 맞습니다. 유동규 후보 저 찬양 그 고음을 노래 잘한다고 저 고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저 고음 처리가 안 됩니다. 야, 박수가 엄청나게 나요. 예. 박수 한번 올려주세요, 여러분. 야. 저게 문재인이 이재명이 하고 예, 손잡고 있었으면 저런 아름다운 고음을 처리가 안 됐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요거 한 번만 올려주시죠.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뻔뻔한 정치인 발 못 붙이게 이재명 저격수 유동규 선거사무소 개소식. 밑에 사진도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네, 목사님 오늘 전광훈 목사님과 유동규 의사가 함께 이렇게 손을 잡고 전 목사님 또 바쁘신데 또 저기 또 가셨네요. 대구 가기 전에 들려서 이거 네. 보고 가셨더라고요. 참. 또 다음 기사들도 이게 있는데 다음 기사도 한번 올려주세요. 네, 목사님. 유동규 개항을 예비 후보 선거사무소 열고 본격 선거전 돌입. 맞습니다. 유동규 후보입니다. 이제 후보. 예, 맞습니다. 후보자 예비 후보도 아니고 아니겠습니다. 후보. 예. 다음도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임명장 전달하는 건데요. 사진 한 번만 좀 올려주세요. 네. 유동규 자유통일당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해가지고 바로 당협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이게 두 분이 또 힘을 합치면 목사님 이재명 날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반드시 하나님이 유동규 후보를 이 적절한 때 또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맞습니다. 적절한 때 하나님이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또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힘을 합치도록
주님이 섭리해 주셨는데 아마 이재명이가 아마 밤에 잠이 안 올 겁니다. 맞습니다. 진짜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근데 단순히 이재명만 잡겠다고 나오신 게 아니더라고요. 다음 기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출산 교통 문제 해결하겠다. 유동규 전 본부장 인천 계양을 선거사무소 개소. 또 이렇게 정책을 가지고 나오셨더라고요. 또 인천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거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정책적인 부분까지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다음 기사도 보겠습니다. 네, 이제 사진들인데 밑에 한 번만 내려주세요. 네, 다음 또 기사 보겠습니다. 사진이요. 전광욱 목사님께서 축사를 하시는 장면인데 저기 보니까 구주와 대변인이시죠. 자유통일당에. 그리고 그 옆에는 신혜한수의 신혜식 대표님 모이시고, 그리고 그 옆에는 유동규 후보자님이 축사를 경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기사 한 번만. 예,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뜨거워지는 명룡대전 원희룡 지원 유세 나선 이뇨한 혁신위원장 현장 최고위 연 이재명. 이 명륜 대전에 지금 유동규 후보자가 가서 또 핫한 이슈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최고위를 열 게 아니라 저 이재명이가 아직도 네. 후보 등록을 안 하고 있어요. 뭔 꼼수를 또 부리려고. 빨리 후보 등록하고 저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말고. 예. 개항을 해서 빨리 열심히 뛰어야 될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공천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겠지만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공천을 못 받고 이제 더 계속해서 이 정치 영역에서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이 자유통일당으로 이렇게 또 손을 내밀고 있다라는 소식을 자꾸 접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예, 어쨌든 우리는 뭐 지역에서 네. 몇 석이냐 이게 관심 있는 건 아니고 열심히 지역에서 싸워주시고 네. 우리는 어쨌든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어쨌든 성향대로 하지만 이번만은 이제 정당 투표에 있어서는 우리가 반드시 자유통일당을 지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제 비례대표를 많이 확보해서 국회에 입성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맞습니다. 진짜 이번 3월 1일 3일 대첩이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선생님 미군 기지 있는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서 평택이요. 평택. 안정리. 네, 맞습니다. 평택 대첩에서도 엄청난 승리를 거뒀던 것처럼 이번 3.1절에도 일단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세력들이 건재하다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혼자 오시지 말고요. 주변에 10분, 100분 모시고 현장으로 꼭 참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있습니다. 밑에 한번 좀 띄워주세요. 네, 올려주십시오. 우파정당 시민단체 범연석회의가 목요일 날입니다. 내일 목요일 날 오전 10시 네. 소공동 롯데입니다. 네, 내일 수요일이고 이제 30초 있으면 수요일 되니까 이제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소공동 롯데호텔입니다. 잠실이 아니고 소공동입니다. 우파정당 시민단체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한 대로 힘을 모으시려고 하는 목사님의 어떤 의중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유통일을 위한 1000만 광화문대입니다. 3월 1일 국민대입니다. 뭐 더 얘기할 거 없고요. 장소는 맞습니다. 네, 그냥 무조건 나오시면 됩니다. 1시에 그냥 오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함께 오셔서 광화문을 빛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한 11시쯤 오셔가지고요. 자리를 딱 잡아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너무 그 앞쪽으로 오시기 위해 앞쪽에 따닥따닥 붙으면 좋지 않아요. 이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을 좀 확보해 주셔야 뒤로 쭉쭉 뻗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오시다 보니까 경찰들이 차선을 안 열어줍니다, 목사님. 앰프하고 스피커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거 뭐 좌석분 다도요. 우리가 그늘 밑에 이런 데 맞습니다. 계시지 말고 차도로 타 나와 주셔야 돼요. 미리미리 저 시청 앞까지니까요. 예.
예, 그 의자 다 돼 있어요. 맞습니다. 서 있으란 말 아니니까. 그리고 또 중간중간 스크린이 설치돼 있어요. 아예 그냥 앞에만 앉지 마시고 애시당초 아주 그냥 넉넉하게 시청하까지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3월 1일 인도에 앉지 마시고요. 꼭 차도로 나와주시고 너무 앞쪽으로 쏠리지 마시고요. 최대한 널찍널찍하게 해서 그냥 광화문 광장 룰이 2019년 때처럼 꽉 채워버리는 그런 날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김병호 목사님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제 3월 1일이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입니다. 주님, 이제 2, 3일 남았는데 역사해 주시고 또 몸을 아끼지 않고 생명을 바쳐 헌신하는 전광훈 목사님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또 이렇게 찾기가 어려운데도 오늘 이렇게 7,000명, 8,000명이 동참을 했습니다. 주님, 있는 곳마다 위로를 주시며 단잠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또 정광훈 목사님 오전에 방송이 있으십니다. 아침에 9시부터 방송이 있습니다. 9시부터 방송을 꼭 대기해 주시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의 저서 더 넥스트 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 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 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봉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족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 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군 철수해야 되겠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아닙니다. 여기 찬스다.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